3장의 두 가지 내용인데 슈퍼 헤테로다인 리시버하고 프리퀀시 디비전 멀티플렉싱 그리고 이 타임 디비전 멀티플렉싱, 코드 디비전 멀티플렉싱은 3장에 나오는 내용은 아닌데 같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가 저는 좋다라고 생각해서 넣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앰플리튜드 모듈레이션을 끝나고 앵글 모듈레이션을 이제 오늘 송수신 기법으로 요거를 이제 공부를 할 것이다 라는 거죠. 슈퍼 헤테로다인 리시버. 그러니까 그렇게 헤비한 내용은 아니니까 여러분들 가볍게 듣도록 해요. 그래서 오늘 파워포인트로 그림도 많고 해가지고 했는데 자, 슈퍼 헤테로다인 리시버는 일단 우리가 AM 뭐 이렇게 많이 배웠잖아요. 그렇죠? AM의 여러 가지 또 AM의 그 안에 있는 앰플리튜드 모듈레이션의 그 변형된 형태들의 여러 가지 모듈레이션 기법들을 배웠는데 일단 우리가 AM 라디오, 응? AM 라디오를 보면 여러분들이 그때 숙제에서 했다시피 550kHz에서 1600kHz까지 쫙 있어가지고 방송국들이 각 채널을 할당을 받는 거죠. 국가로부터. 국가방송통신위원회에서 그 할당을 해요. 자, KBS 이렇게 써라, MBC 써라. 그래서 MBC가 만약에 우리가 또 채널을 하나 더 만들겠다, 그러면 이제 요구를 하는 거죠. 우리 거기 빈 거 있으면 우리 줘라, 라고 요구를 하는 거죠. FM도 마찬가지예요. FM도 88MHz에서 108MHz까지 있어가지고 뭐 KBS, MBC, EBS, CBS 해갖고 쭉 있잖아요. 뭐 불교 방송 해갖고 쭉 있잖아요. 걔네들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기 쓰겠다라고 이 채널을 쓰겠다. 이 채널이라는 건 뭐냐면은 캐리어 프리퀀시를 우리가 여기 쓰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89.1MHz가 KBS 1의 캐리어 프리퀀시가 되는 거죠. 거기에다가. 그리고 MBC는 91.9가 될 테고. 그래서 각 방송사마다 자기 채널이 있어요. 그렇죠? MBC가 채널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방송국에서 MBC 뭐죠? MBC가 뭐가 있지? 뭐 러브 FM, 표준 FM 뭐 그렇게 있던가? 뭐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두 개의 방송이 동시에 열리고 있잖아요. 동시에 방송을 하고 있는데 걔네들이 합쳐져 가지고 전송이 되지만은 우리는 걔네들을 튜닝을 해서 주파수를 맞춘다라고 하죠. 튜닝을 하는 거를. 튜닝을 해서 그거 하나를 들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우리의 그 라디오의 리시버, TV도 마찬가지고 DMB도 마찬가지예요. DMB 여러분들 알죠? 그렇죠? DMB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채널 중에서 한 채널을 내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띡띡 누를 때마다 그 채널로 튜닝을 하는 거예요. 그 띡 누를 때마다 캐리어 프리퀀시가 그 방송국에 맞는 그걸로 딱 코헤런트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리시버의 구조가 어떻게 생겼냐면 그 리시버의 구조가 슈퍼 헤테로다인 리시버라고 말을 하는데 이 슈퍼 헤테로다인 리시버가 뭔지 이제 오늘 배울 거예요. 우리 이 리시버의 특징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 캐리어 프리퀀시를 튜닝해야 된다. 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즉 뭐냐면 아까 말했던 대로 내가 라디오의 주파수를 돌릴 때마다 캐리어의 프리퀀시를 튜닝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 리시버가 있어야 될 테고 그 다음에 필터링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 내가 89.1MHz로 튜닝을 하면은 89.1을 중심으로 해서 그 KBS 1에서 보내는 시그널 그 시그널만 내가 딱 뽑아낼 수 있는 그런 밴드, 그 필터링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만약 그게 올 패스 필터링이다, 내 라디오가, 그러면 모든 KBS, MBC 다 해갖고 이게 합쳐진 신호가 나오기 때문에 안 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필터링이 있어야 될 테고, 방송국에서 송신한 이 신호가,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가지고, 내가 송신할 때 그 보내는 파워의 양이 정해져 있어요. 한 수십 와트의 파워가 전해진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전제장에서 배웠는데, 쉽게 넘어갔을지도 모르겠는데, 프리스페이스에서 파워가 거리에 따라서, 그러니까 프리스페이스라는 건 중간에 뭐 건물이나 그런 게 아무것도 없고, 그냥 보내는 거하고 받는 거하고,
트랜스미터하고 리시버만 두 개 있었을 때 여기서 파워를 1와트로 보냈을 때 이 수신단에서의 리시브드 파워는 얼마가 될 거냐? 거리에 따라서 이게 얼마만큼 감소가 될 거냐? 얼마만큼 감소되는지 알아요? 프리스페이스에서 거리에 따라서 얼마만큼? 거리의 제곱에 따라서. 거리의 제곱에 따라서 이게 수신 신호가 감소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수신율을 좋게 하려면 이제 또 딴 데로 새는데 그 수신율을 좋게 하려면 그래서 이 보내는 곳, 보내는 트랜스미터 이것들이 많으면 좋겠죠. 많이 있으면은 어디 가도 잘 받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보내는 이 송신탑의 이 구조가 그 어느 지역을 커버할 정도로 이렇게 딱딱 있는. 우리 전화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전화기도 기지국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기지국들이 예전에는 하나의 기지국이 있으면은 그 기지국이 포함할 수 있는 지역이 딱 나오겠죠. 예를 들어 이 전파가 모든 방향으로 다 전달이 된다고 한다라면 원의 형태로 나오겠죠. 그렇죠? 원의 형태로. 그래서 그 원에 넘어가면은 조금 신호가 안 좋아지니까 그쪽 내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퀄리티가 되는 정도의 파워가 되는 데까지 하고 그 다음 지역에 또 기지국을 하나 세워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그 기지국의 크기를 막 점점 작게 막 지금 앞으로는 작게 해갖고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들이 더 빠르게 통신할 수 있게끔 하느냐. 작게 만들면 만들수록 나오는 문제점은 뭐냐면은 이쪽 기지국에서 보내는 신호가 옆 기지국까지 신호가 넘어가게 돼서 인터피어런스가 생긴다. 간섭 효과를 어떻게 하면 제거하게 되냐. 이게 우리 통신하는 사람들이 아주 지금 화두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어쨌든 간에 거리에 따라서 감소가 하는데 FM이나 AM 같은 경우 지금 송신탑을 더 이상 만들지 않아요. 지금 있는 상태에서. 그렇죠? 그래서 항상 난청 지역은 항상 거기를 지나가면 고속버스 타고 지나가면 그 지역 가면 잘 안 들리는 지역이 항상 나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거리에 따라서 이게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신호가 딱 줄어들기 때문에 처음 안테나를 통해서 이 신호를 받게 되면 이 신호가 전자회로, 그 안에는 회로들이 막 있을 텐데 그 회로가 작동할 수 있는 시그널 레벨로 앰플리파이를 시켜줘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앰플리파이를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그 전자회로 그 서킷들에 들어가기 전에 해줘야 돼요. RF단에서. 즉 캐리어 단, 아까 89.1 그 단에서 일단 신호를 확 키워줘야 돼요. 그렇죠? 그런 앰플리파이어가 있어야 되고 그러한 89.1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전화기처럼 2GHz 대역이라든지 그런 대역폭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RF라고 말을 해요. Radio Frequency 대역이다라고 말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회로가 RF 회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 RF 회로를 뚝 떨어뜨려 놓는 것. 우리 베이스밴드라든지 여러분의 떼분행 법칙이라든지 그러한 법칙들이 통하는 회로로 떨어뜨려 놓으면 이제 아날로그 서킷이 되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RF에서는 그 리니어한 떼분행 여러분들이 2학년 때 배웠던 서킷은 리니어한 서킷들인데 그거가 RF단에서는 전혀 통하지가 않죠. 그렇죠? 그래서 RF에 대한 회로 해석이 이제 달라지는 거죠. 그걸 어디서 배우냐면 전자장에서 배우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아무튼 이 리시버는 이러한 적어도 3가지 역할을 RF단에서 해줄 수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렇죠? 이러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리시버로서 슈퍼 헤테로다인 리시버를 이제 보여주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보면 이렇게 생긴 거가 슈퍼 헤테로다인, 이렇게 생기면 슈퍼 헤테로다인 리시버라고 그래요. 뭐가 있냐면 안테나가 있고, 그렇죠? 안테나는 또 안테나가 주파수 대역마다 안테나 형태가 달라요. 주파수 대역마다. 특히 뭐가 제일 다르냐면 안테나의 사이즈가 달라요. 안테나의 사이즈가. 안테나의 사이즈는 뭐하고
비례하냐면 파장, 웨이블랭스하고 비례를 해요. 웨이블랭스는 뭐의 역수냐면 프리퀀시, 주파수의 역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2GHz 대역에 쓰는 여러분들의 전화기에서 쓰는 안테나 크기하고 AM 라디오에 쓰는 안테나 크기하고 어떤 게 더 작을까요? 전화기 쓰는 거 훨씬 작겠죠? 그렇죠? 2기가니까 2기가분의 1 하니까 훨씬 더 작겠죠? 사이즈가. 그렇죠? 아무튼 간에 그럴 때마다 그 수신하는 그 안테나 여기서 수신해갖고 여기서 나는 줄을 하나 딱 그었지만 그런 다음에 여기 RF 섹션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은 AM 시그널을 여기서 안테나에서 받은 신호를 예를 들어 적당히 89, 그러니까 AM 라디오라고 하면 550에서 한 1500까지 받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안테나, 그 정도 대역은 다 받을 수 있는 안테나가 있다라면, 이 안테나를 거쳐서 RF에서 처음 하는 일이 이 앰플리피케이션을 하는 거예요. 이 LNA의 약자는 로우 노이즈 앰플리파이어. 예전에도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노이즈 부분은 많이 앰플리파이를 시키지 않고 나의 시그널 부분만 앰플리파이 시켜주는 서킷이 LNA가 되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RF에서 이 일을 해요. 그 다음에 이 RF에서 하는 부분이 이제 그걸 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예전에도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이 앰플리파이어가 500기가로 올라가면, 그러니까 테라헤르츠, 예를 들어 300기가 돼요. 예를 들어 여기서는 뭐가 있냐면 우리가 AM 라디오라고 하면 500K에서 1500K 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 정도에서 앰플리파이를 시키는 거는 어렵지 않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자회로 배운 수준에서 앰플리파이어를 OP-앰프를 이용해서 디자인을 하면은 쉽게 만들 수 있다라고 그래요. 그만큼 게인이 나온다고 그래요. 그런데 프리퀀시 대역이 높아가면 높아갈수록 넌 리니어리티 성질이 막 많아져 가지고 이 서킷을 디자인하는 거 쉽지 않다라고 그러는데, 그렇죠? 그 말은 뭐냐면은 이 오퍼레이팅 하는 이 프리퀀시에 따라서 이 디자인이 달라져야 된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예를 들어 FM 라디오다. 그러면 88에서 108까지 대역폭 딱 라디오에 앰플리파이어 LNA가 하나 있는데 이 LNA의 특성이 이렇게 돼 있다고 합시다. 여기가 주파수인데 여기가 88MHz에서 108 이 정도 되는데 앰플리파이어가 이런 식으로 작동하면 좋겠죠. 여기는 게인, 여기는 게인. 들어오는 파워가 V인이라고 하면 Vout은 이 정도가 배가 돼서 나올 수 있도록 하면 좋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폭을 넓게 하면 넓게 할수록, 즉 와이드밴드한 앰플리파이어를 만드는 건 더더욱 어려운 일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특히 주파수가 높아가면 높아갈수록. 그래서 한 이 정도가 되는데, 이 정도가 되는 예제를 생각을 해보면 어느 캐리어, 어느 방송국이냐에 따라서 얘네들을 이렇게 옮겨갈 수 있는 튠업을 한 LNA가 필요하겠죠. 앰플리파이어가. 그렇죠? 이러한 앰플리파이어를 여기서 하는데, 여기서 그래서 커먼 튜닝이라고 해서 내가 오는 주파수 대역에 맞춰서 이 앰플리파이어를 튜닝하는 역할을 이 RF에서 회로를 만들어줘야 되겠다 라는 거죠. 첫째 역할이. 두 번째 역할은 믹서가 있는데, 믹서가 예전에 뭐라고 했냐면 우리 맨날 그렸던 요거를 말을 해요. 즉 싱크 맞춰주는 이 역할. 이걸 여기다 그려놨는데 처음 했어요. 자, 이렇게 하는데, 그렇죠? 이거 다른 점은 여기는 FC 캐리어를 곱해줬는데 여기는 F 에로라는 거를 곱해줬어요. 그렇죠? F 에로는 여기 보다시피 F 에로는 78.4, 81.2, 92.4, 89.1MHz 캐리어 프리퀀시가 89.1MHz, 91.9MHz, 93.1MHz에 따라서 이 값이 변하게끔 해서
이 값을 어떻게 변하게 했냐면 89.1 하면 여기다 89.1을 딱 넣어가지고 하면은 베이스밴드로 뚝딱 떨어뜨리는 리시버가 아니라 일단 여기 IF라는 곳으로 떨어뜨려요. 어떻게 떨어뜨리냐면 자, 여기 오실레이터를 어떤 거를 곱해주냐면 여기 2파이 FLOT라는 주파수로 곱해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 FC 여전히 코사인 여기가 뭐가 있냐면은 DSB 서프레스드 캐리어를 생각해 보면 여기에 오는 신호는 MT 곱하기 캐리어 시그널이 되겠죠. 그렇죠? 그거 좀 앰플리파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MT 곱하기 캐리어 시그널에다가 코사인 2파이 FLOT를 곱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FC에서 FLO만큼 옮겨간 신호가 하나 나올 테고 FC에서 FLO만큼 양의 방향으로 옮겨가는 거가 하나 나오겠고 만약에 FLO가 FC라면은 0에서 베이스밴드로 하나가 나오고 이쪽에서 2FC가 하나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 여기에서 이만큼 로우패스 필터링을 해갖고 나의 신호를 뽑아냈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한 번에 다이렉트로 베이스밴드로 가지 않고 소위 말하는 인터미디어트 프리퀀시 섹션이라는 중간 단계로 다 해서 여기서 10.7 다 똑같도록 여기가 그래서 IF 단에서 이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냐면 IF 단에서 뭐가 필요하냐면 10.7이니까 10.7을 주위에 있는 신호들이 이제 10.7을 여기에 이제 어느 그 방송국에서 보낸 신호들에 있을 텐데 요만큼 패스밴드 필터를 두어서 그 신호만 내가 뽑아내겠다. 라는 거가 슈퍼 헤테로다인 리시버의 기본적인 생각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질문. 이해가 안 되면 질문을 하세요. 이해돼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안 돼요. 이 IF를 어떻게 IF를? 지금 믹서를 통해서 IF가 났잖아요. 네. 점수를 어떻게 뽑아내는 그 다음에 IF로 내려가면 이게 지금 FM 같은 경우는 89.1, 91.9, 93.1인데 여기서 로컬 오실레이터에서 얘는 89.1을 곱해줘가지고 베이스밴드로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중간 78.4를 89.1일 때는 요걸 곱해주고 91.9일 때는 요걸 곱해주고 이걸 곱해줘서 IF 섹션에서 다 똑같이 10.7로 맞춰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IF에서는 뭐가 있냐면 이것을 다시 한번 베이스밴드로 떨어뜨리도록 이 작업을 한 다음에 코사인 2파이 코사인 2파이 F 인터미디어트 프리퀀시를 다시 곱해줘요. 그래서 베이스밴드로 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가냐면 IF로 한 번 가고 필터링해서 주위 거 다 빼내고 그리고 다시 코사인 2파이 F IF를 곱해서 다시 베이스밴드로 하는 역할을 여기 IF 섹션에서 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튜너블을 한 번에 89.1 이렇게 너무 큰 프리퀀시로 한 번에 가는 거가 회로상으로 되게 어려운 일이라고 말을 해요. 이렇게 가는 일이. 그래서 이 중간 단계를 써서 만드는 리시버가 슈퍼 헤테로다인 리시버인데 요즘은 가끔 다이렉트 컨버전이라는 서킷을 만들기도 해요. 한 번에 베이스밴드로 가면. 근데 한 번으로 베이스밴드로 또 갔을 때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다라고 그래요. 그 문제점은 내가 언급을 안 할 텐데 그 문제점은 RF에서 되게 깊숙이 다뤄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된 리시버를 우리는 슈퍼 헤테로다인 리시버다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FM 같은 경우는 이 밴드 위드스가 200kHz고 AM 같은 경우는 10kHz의 시그널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AM이 소리가 안 좋은 이유가 그거고 FM은 또 넓은 밴드 위드스 쓰는데 이제 앞으로 배우게 될 앵글 모듈레이션 같은 경우 거기에 보면은 FM이 왜 밴드 위드스가 넓게 쓸 수밖에 없는지를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될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그 다음에는 그거가 이제 슈퍼 헤테로다인 리시버다.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 즉 다이렉트로 가는 게 아니라 IF 단에
N에서 모든 주파수가 똑같게끔 오게 해서 필터링을 해주고 그 다음에 다시 베이스밴드로 떨어지게끔 해주는 리시버를 우리는 슈퍼 헤테로다인 리시버다라고 말을 해요. 그렇죠? 예를 들어 60기가 예전에 이야기를 했는데 60기가 대역에서의 리시버의 구조는 IF로 가고 바로 그렇게 가는 것도 아니고 IF가 두 단계가 있어요. 너무 높아가지고 64기가에서 24기가 대역으로 한번 떨어지고 24기가 대역에서 뭐 2기가에서 5기가 사이 그쯤 되는 걸로 한번 떨어지고 그 다음에 거기서 다시 베이스밴드로 떨어지는 그런 구조를 띠고 있어요. 그러니까 훨씬 더 복잡해지는 거죠. 프리퀀시 디비전 멀티플렉싱은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은 예전에도 수업 시간에 말을 많이 했는데 이런 예제를 많이 들었는데 그림을 뭐 복잡하게 그렸지만 그 별거 아니다라는 말을 먼저 하고 싶어요. 뭐냐면 우리가 동시에 통신을 하고 싶은데 동시에 통신을 어떻게 할 거냐면 서로 인터피어런스가 없게끔 하려고 그래요. 그렇죠? 인터피어런스가 없게끔이란 건 뭐냐면은 내가 나하고 여기 앞에 있는 학생하고 둘이 동시에 이야기를 하면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를 거란 말이죠. 그거 3명이 되고 10명이 되면 여기서 N명이 동시에 말을 하게 되면 모를 거란 말이죠. 그런데 순차적으로 내가 먼저 말하고 그 다음 사람 말하고 순차적으로 이야기하면 다 알아들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 알아들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인터피어런스가 없기 때문에 두 신호가 서로 오쏘고날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두 신호를 곱해가지고 인티그레이션을 취하면 내 신호가 있었을 때 이 신호는 0이잖아요. 말을 안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0 곱하기 나의 신호 곱하면 0이 되기 때문에 오쏘고날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거를 시간 영역에서 뿐만 아니라 프리퀀시 대역에서 오쏘고날하게 만들면 돼요. 그렇죠? 아까 나왔던 FM이라든지 AM이라든지 DMB라든지 그런 것들은 다 이 프리퀀시 디비전 멀티플렉싱을 쓰고 있어요. 각 채널에 서로 다른 주파수 대역을 할당해서 그 채널들이 서로 0이 되도록 주파수 도메인에서 서로 곱했을 때 0이 되도록 그거를 여기 보면 밴드패스 필터라는 게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밴드패스 필터 있고 여기 로우패스 필터 있고 뭐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여기 로우패스 필터는 뭐냐면은 처음에 나의 신호가 있는데 여기다가 로우패스 필터를 둔 거는 뭐냐면은 그 보내기 전에 나의 신호를 트림하는 거예요. 남의 주파수 대역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즉 FM 같은 경우 아까 200kHz의 밴드위드스를 줬는데 이 FM에서 나오는 신호가 만약에 그 200kHz보다 더 벗어나는 신호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걔네들 바깥에 있는 걸 잘라내고 잘라내지 않으면 옆에 있는 쓰는 사람의 신호에 섞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먼저 딱 이렇게 가지런히 트림을 해주는 역할을 여기서 해준다 이거죠. 그렇죠? 그거를 여기 위에 가서 모듈레이션 하면 캐리어 단위로 올라가는데 그걸 한 번 더 해줘요. 진짜 여기로 되어 있다라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남한테 인터피어런스를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들일 거지. 이런 필터들이.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받는 사람 쪽에서는 각 채널에 맞게끔 밴드패스 필터링을 하고 디모듈레이션 하고 그 다음에 나의 원래 신호만 받아들이는 로우패스 필터링을 하면 원래 신호를 받아주는 거가 프리퀀시 디비전 멀티플렉싱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88에서 108까지니까 20MHz가 할당되어 있는데 그렇죠? 20MHz가 할당되어 있는데 한 방송국이 200kHz를 사용한다. 그러면 몇 개의 방송국까지 우리가 FM 라디오에서 가능할까요? 200K 나누기 20메가 하면 되죠. 그렇죠? 그러면 200분의 2만. 200분의 2만이면은 1000개? 그렇죠? 1000개의 채널이 100개? 100개. 산수예요. 100개의 방송국이 채널이 이론적으로 어사인이 가능하다 이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게 FDM 방식이고 또 하나 방식은 TDM이라고 있어요. 아까 말한 대로 순차적으로 말하게끔 해요. N개의 방송국이 있는데
이걸 우리가 못 느낄 정도의 순서대로 1번 방송국, 2번 방송국, 3번 방송국. 하지만 채널은 그 사람이 88에서 108까지 다 쓸 수 있도록. 한 사람이. 프리퀀시에서 다 쓰고 오소고날리티는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타임에서. 그래서 88에서 108까지니까 20메가를 한 사람이 쓰면은 엄청난 밴드위드스거든요. 한 번에 몽땅 보내고 보낸 신호를 자기가 받아가지고 메모리에다 하면서 차근차근 내 신호가 다 올 때까지 서서히 내보내주면서 그 다음에 또 붐 하고 오면은 받았다가 또 쓰고 그런 방식이죠. 그렇죠? 이게 이제 TDM 방식이다 이거죠. 그렇죠? 실제로 우리가 지금 4세대 통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4세대 통신 하기 전까지 3세대 하기 전까지 2세대. 2세대 통신 때가 언제냐면 한 2003년까지. 2003년 때 여러분들이 몇 학년 정도 됐죠? 사람마다 다른데. 아무튼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 정도까지 있을 것 같아요. 그때는 2세대였는데 그때 통신 방식이 뭐였냐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CDMA 방식이었고 유럽 쪽은 GSM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보면 CDMA를 쓰고 있는 셀폰을 쓰고 있는 사람 중에서 CDMA를 쓰고 있는 사람의 포션이 20%, GSM의 방식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 80%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장사를 한다고 그러면 어떤 걸 만들겠어요? 뭘 만들겠어요? CDMA 만들겠어요? GSM 만들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GSM을 사업을 하는 거죠. 근데 GSM 하는 회사가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아가지고 그 하는 회사에 n분의 1을 했더니 20%가 안 되는 거예요. 그보다 훨씬 적은 거예요. 그렇죠? 훨씬 적은 반면 CDM에는 딱 한 군데 가요. 한 군데가 그 칩을, 전화기에 있는 칩을 만들어서 팔았죠. 그건 어디냐? 퀄컴이 만들어서 팔았던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갖고 기술력 한다면 걔네는 이제 나중에 이제 그 GSM 방식까지 다 칩을 만들어내는데, 그런데 이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GSM 방식은 TDM 방식을 쓰고 있어요. TDM 방식을. 그렇죠? 그렇게 해서 사람들한테 할당을 한다 이거죠. TDM에다가 물론 프리퀀시 디비전 멀티플렉싱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TDM 방식을 쓰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한다라는 걸 알겠죠? 그러면 오소고널리티를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멀티플렉싱을 하면 되겠는데, 그 방법 말고 FDM 말고 TDM 말고 또 다른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뭐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 동일 주파수에서 동일 시간대에, 여기서는 동일 주파수에서 동일 시간대에 여러 사람에게 보낼 수 있어요? 없어요? 둘 다 안 되죠. 첫 번째 FDM 같은 경우는 동일 시간대에는 보내지만 동일 주파수 때 못 보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는 동일 주파수 때에서는 보내지만 동일 시간대에 보내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 타임하고 프리퀀시가 나의 리소스, 자원, 자원인데 얘를 활용을 잘하고 싶어요. 주어진 시간과 주어진 주파수 내에서 만약에 내가 한 번에 두 사람에게 아니면은 N명에게 보낼 수 있다라면은 더 좋겠다 이거죠. 그렇죠? 그런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몰입해서 이런 방법이 있어요. 스페이스 디비전 멀티플렉싱. 그러니까 내가 안테나가 있는데 이 안테나가 얘는 이쪽 방향으로만 가게끔 신호를 그 안테나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는 거를 빔이라고 하면 얘를 빔 스티어링을 해주는데 빔 스티어링이 어느 특정 지역으로만 가게끔, 얘는 또 이쪽으로 가게끔 해갖고 두 신호가 오쏘고날하죠. 스페이스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쪽에 있는 사람, 이쪽에 있는 사람한테 보낼 수 있다는 거죠. 동시에. 그러한 방법도 있어요. 그게 스페이스 디비전 멀티플렉싱인데, 그렇게 되려면 일단 안테나가 여러 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또한
그 다음 말하고자 하는 거가 코드 디비전 멀티플렉싱이에요.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에 유저가 A, B, C가 있는데 A라는 신호와 B라는 신호와 C라는 신호 얘네들에다가 동일 시간과 동일 주파수에 너네들 보내라 라고 말을 하고 A가 보내는 신호에다가 이건 그냥 개념적인 이야기인데 A라는 신호에다가 어떤 코드 A라는 것을 이렇게 익스클루시브 오어를 해가지고 보내요. 응? B 유저는 자기가 보내는 자기 신호, 메시지 시그널에다가 코드 B를 서로 익스클루시브 오어 시켜서 보내는 거야. 응? C는 C에 맞는 그 코드 C를 이 사람한테 익스클루시브 오어 해서 보내요. 그러면 얘네들이 공중에 나르면 얘네 신호가 다 합쳐진 신호가 오겠죠? 근데 이 코드 A, B, C가 서로 오소고날하게 이 코드를 디자인을 만약에 내가 할 수 있다라면 그 오소고날이라는 건 뭐냐면은 A에다가 익스클루시브 오어 B 하면은 0이 나오고 B에다가 익스클루시브 오어 하면 C를 하면은 0이 나오고 그러한 코드가 있다라면은 받았을 적에 나는 A라는 신호, 나는 B라는 신호를 받고 싶어자 하는 사람들은 뭐냐면은 나하고 B를 익스클루시브 하면 자기 자신에다가 자기 자신이 익스클루시브 오어 하니까 자기 자신 신호는 1이 나올 테고 그래서 전혀 영향이 없는데 다른 신호 A하고 C는 스프레딩 코드 B하고 익스클루시브 오어 하면서 0이 되도록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응? 자, 스프레딩 코드가 1111, 1-1, 1-1, 11, -1, 이렇게 4개가 있어요. 아주 간단한 예인데 서로 곱해서 다 더하면 어떻게 돼요? 1 곱하기 1 더하기 1 곱하기 -1 더하기 1 곱하기 1 더하기 1 곱하기 -1 이렇게 해서 더하면 얼마가 돼요? 0이 되죠. 이 4개는 서로 그렇게 각각 다 해보면 서로 0이 나와요. 얘네들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보내는 신호 S1T, S2T, S3T, S4T 여기에다가 이런 신호를 서로 곱한 다음에 받는 쪽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S1T를 보내고 싶다. 그러면은 1111 얘를 곱해준 다음에 더해주면 얘는 다 1이 되는 거죠. 11 또는 얘가 받고 싶다. 그러면 1-1을 내가 여기에다가 곱해준다라면 내가 S of T가 있는데 S of T는 어떻게 오냐면은 S of T, S of 마이너스 S of T, S of T, 마이너스 S of T. 이 두 번째 같은 경우 이렇게 오는데 여기다가 1-1, 1-1 이렇게 곱해준다라면 서로 곱해주면은 다 1이 그냥 S of T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S2T가 2T. 근데 만약에 다른 걸 곱해준다라면은 서로 더하면 0이 될 거다 이거죠. 이걸 서로 다 더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4 곱하기 S2T가 나올 거예요. 이걸 곱한 다음에 서로 더해주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런 방식이 코드 디비전 멀티플렉스입니다. 물론 이건 여러분들 책도 안 나오고 뭐 시험에도 안 나오고 시험에 되겠다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멀티플렉싱의 방법으로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더 많이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멀티플렉싱 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내가 말했던 FDM, TDM, CDM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스페이스 디비전 멀티플렉싱 SDM 그렇죠? 그거 말고 다르게 여러분들이 생각해낼 수 있다라면은 아주 획기적인 이 멀티플 액세스의 방법이 되겠다라는 거죠. 근데 그 방법을 생각해낼 때 조건은 뭐냐면은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주파수와 동일한 시간대에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통신할 수 있도록.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하면 몰입을 해서 해보라는 거죠. 자, 앵글 모듈레이션을 이제 배울 텐데 챕터
챕터 4가 되는 거죠. 그렇죠? 지난번에 배웠던 이 AM 방식 모든 거는 캐리어 프리퀀시의 앰플리튜드에 메시지 시그널이 있었어요. 메시지 시그널. 여러분들이 해보면 VSB가 됐던 SSB가 됐던 코사인 2파이 FCT 앞에 메시지 시그널이 항상 있는. 그렇죠? 그래서 그거가 리니어한 모듈레이션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왜 리니어한 모듈레이션이냐면 M1T를 보낸다라면 예를 들어 DSB SC에서 M1T 곱하기 코사인 2파이 FCT가 되죠. 만약에 M2T를 보낸다라면 M2T 곱하기 코사인 2파이 FCT가 되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M1T 플러스 M2T를 보내면 어떻게 돼요? M1T 플러스 M2T를 보내면 M1T 플러스 M2T 곱하기 코사인 2파이 FCT. 그거를 이렇게 가로 있는 걸 풀어갖고 쓰면 M1T 곱하기 코사인 2파이 FCT 더하기 M2T 곱하기 코사인 2파이 FCT. 그렇게 쓸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아까 따로따로 한 거 각각 더한 거 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리니어 모듈레이션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VSB가 됐던 모든 경우에 다 여러분들이 증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앵글 모듈레이션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는 똑같이 AC 그대로 있는데 메시지 시그널을 어디에다 넣을 거냐면 이 안에다, 이 앵글에다가 메시지 시그널을 어떤 형식으로 넣을 거예요. 그렇죠? 첫 번째로 배울 게 페이즈 모듈레이션인데 페이즈 모듈레이션은 이 부분이 세타 IT를 이렇게 놓는다라면 요 phi C가 이 부분이 페이즈가 되는 거죠. 그렇죠? 페이즈가 되고 그래서 페이즈 모듈레이션을 하면 요 phi C가 M of T하고 프로포셔널한 관계가 있으면은 우리는 페이즈 모듈레이션이다 라고 말을 할 거라는 거죠. 알겠죠? 그렇죠? 그러면 프리퀀시 모듈레이션은 어떤 거를 프리퀀시 모듈레이션이라고 할 것 같아요? 페이즈 모듈레이션은 페이즈하고 프로포셔널한 관계가 있으면은 우리가 페이즈 모듈레이션이라고 말을 한다라고 한다면 프리퀀시 모듈레이션은 뭐하고 비례해야 된다고 그러죠? 메시지 시그널이? 프리퀀시하고. 그렇죠? 그러면 이거의 프리퀀시는 지금 얼마예요? FC죠. 그렇죠? 여러분들 이거 프리퀀시 어떻게 구했어요? 그렇죠.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되죠.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뭐냐면 2파이 t가 나오는 거죠. 그것을 2파이 fc가 나오는데 그것을 2파이로 노멀라이제이션 시키면 즉 헐츠로 나타내기 위해서 레디안 펄 세크로 나타내면 그냥 2파이 fc가 되겠지만 그렇죠? 헐츠로 나타내기 위해서 2파이로 나눠주면 우리는 fc가 프리퀀시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 시그널에 프리퀀시 모듈레이션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세타 IT를 이렇게 되어 있으면 메시지 시그널이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으면 우리는 프리퀀시 모듈레이션이다, FM이다 라고 말을 해요. 이 형식을 보면 세타 IT를 미분하면 어떻게 나와요? 세타 IT를 T에 대해서 미분하고 2파이로 노멀라이제이션을 시켜주면 얼마가 나와요? FC 더하기 2파이 없어지고 KF에다가 M of T 그대로 나오는 거죠. 그렇죠? 즉 FC 플러스 메시지 시그널의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우리는 FM이다 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아까 그 프리퀀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앵글 모듈레이티드 시그널은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이 안에 메시지 시그널이 들어있다. 앵글 안에 첫 번째로 그러기 위해서 데피니션을 내려보면 average frequency in Hertz 어떤 주어진 시간의 듀레이션 동안의 이 페이지의 변화를 우리는 average frequency라고 디파인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이 델타 t가 0으로 보내지면은 뭐라고 하냐면 instantaneous frequency다라고 말을 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서 델타 t를 0으로 보내면은 이렇게 요 average 그 frequency를 0으로 보내면은 그 어떤 instantaneous한 t일 때의 프리퀀시가 나오는데 이걸 해보면은 여러분들이 그 미분의 그 정의에 의해서 2파이분의 1, 그 다음에 dt, 그 다음에 요거를 미분한, t에 대해서 미분한 형태로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프리퀀시에 대한 정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 봅시다. 먼저 페이즈 모듈레이션을 보면 아까 이런 형태에서 이 세타 it가 2파이 fct 플러스 이런 형태로 되어 있으면 우리가 페이즈 모듈레이션이라고 해서 트랜스밋 시그널은 이런 형태로 쓰이는데 여기 앞에 있는 kp는 페이즈 센시티비티 팩터라고 우리가 이름을 지을 거예요. 이 값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모양이 달라지는 일종의 컨스턴트한 값인데 이 값이 어떻게 왜 센시티비티 하느냐 이야기는 조금 나중에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보내진 신호를 우리는 페이즈 모듈레이션이다. 페이즈 모듈레이션의 정의를 알겠죠? 그렇죠? 용어예요. 데피니션은 이제 외우는 거죠. 제 데피니션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프리퀀시 모듈레이션은 인스턴테니어스 프리퀀시가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경우를 우리는 프리퀀시 모듈레이션 FM이다 라고 말을 해요. 즉 캐리어 프리퀀시 더하기 메시지 시그널이 캐리어 프리퀀시 여기 인스턴테니어스 프리퀀시의 리니어한 관계로 되어 있을 때 이런 관계에 있을 때 우리는 FM이다 라는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 아까 여기에서 자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앵글 세타 it는 어떻게 구하냐면은 양쪽에다 2파이를 곱해주면 2파이 FIT를 t에 대해서 적분하면 됐죠. 적분하면 나오겠죠. 즉 여기 세타 it를 구하려면 양쪽에다 2파이를 곱해주고 양쪽을 t에 대해서 적분하면 세타 it는 적분 2파이 곱하기 적분 FIT dt 그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그거를 써보면은 FIT를 그대로 써가지고 세타 it는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런 형태가 나온 거예요. 즉 이런 형태는 뭐냐면 요거를 아까 세타 it는 2파이 곱하고 FIT를 t의 그 파라미터로 해서 적분하면 되는 거였죠. 그래서 그렇죠. 그게 앵글이었단 말이죠. 앵글은 프리퀀시를 적분한 거가 되니까 타임 함수로. 그렇죠? 그래서 2파이 이걸 그대로 집어넣으면 2파이 fct 더하기 2파이 kf 그다음에 시간에 대해서 적분한 거. 이런 식으로 나오겠다. 요거가 FM 신호를 보낼 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S of T가 이런 식으로 되고 여기 KF를 Frequency Sensitive Factor라고 말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기본 그 펀더멘털한 퀘스천을 해보면 메시지 시그널을 우리가 트랜스밋 하려고 하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 배운 거가 뭐였냐면은 그 메시지 시그널을 우리가 그 저기 전송을 하려고 할 때 캐리어를 곱했잖아요. 그쵸? 캐리어를 곱했는데 캐리어를 왜 곱했어요? 캐리어를 왜 곱했냐면 일단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전송하고자 하는 주파수 대역으로 옮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옮겨야 되는 이유들도 우리가 알고 있고, 그렇죠? 인터피어런스가 안 생기고, 거기에 할당된 그 대역에서 쓰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캐리어를 곱해서 옮겨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코사인이란 2파이 FCT로 이용해서 나는 주파수 대역을 FC에 있는 대역으로 나는 옮겨야 되기 때문에 항상 코사인 2파이 FCT 그게 필요하단 말이죠. 그렇죠? 통신을 하는 데 있어서.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곱해지는 신호를 보면 코사인 2파이 FCT와 관련된 함수인데 그 안에 우리가 뭔가를 메시지 시그널을 담을 수 있는 곳은 딱 세 가지밖에 없어요. 앰플리튜드에 담거나 프리퀀시에 담거나 페이즈에 담거나 그 세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메시지 시그널을 그 신호의 형태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수학적으로.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까지 배운 것은 앰플리튜드에다가 메시지 시그널을 둔 것을 우리는 앰플리튜드 모듈레이션이라고 말을 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페이즈에다 놓은 것을 페이즈 모듈레이션이라고 하고, 프리퀀시에다 놓은 걸 프리퀀시 모듈레이션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렇죠? 이 방식이 디지털로 가면은 페이즈 모듈레이션은 페이즈 시프트 키잉이라는 PSK라는 방식으로 똑같이 하지만 디지털로 바뀌는 거가 되고, 프리퀀시 모듈레이션은 FSK라고 해서 프리퀀시 시프트 키잉이라고 바뀌게 되고, AM 같은 경우는 PAM이라고 해서 펄스 앰플리튜드 모듈레이션 PAM이라고 해서 똑같이 이게 이용이 돼요. 이 아이디어가. 왜냐면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듈레이션 방식은 어디에다가 나의 메시지 시그널을 담아두느냐, 그래서 전송을 시키느냐 라는 거가 되는데,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거는 앰플리튜드, 페이즈, 모듈레이션. 그 중에서 우리가 배우는 거가 이제 페이즈와
PM과 지금 FM 방식이다. 그래서 요렇게 나의 메시지 시그널이 인스턴테니어스 프리퀀시에 이렇게 프로포셔널 한다라면은 FM이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각각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들이 책에 나오는 헤이킨 이 책에 보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페이즈 모듈레이션, 프리퀀시 모듈레이션은 인스턴테니어스 페이즈와 인스턴테니어스 프리퀀시와 모듈레이티드 웨이브가 금방 했던 내용들이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앵글 모듈레이티드 된 웨이브의 성격은 뭐가 있느냐? 첫째,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의 파워가 똑같아요. 그래서 컨스턴트 앰빌럽 또는 컨스턴트 파워 모듈레이션이라고도 말을 해요. 이야기는 또 이제 할 텐데. 컨스턴트 앰빌럽 모듈레이션 또는 컨스턴트 파워 얘기 나중에 할게요. 왜 컨스턴트한 앰빌롭이 중요한지, 어느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는지는 내가 나중에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해줄게요. 그래서 금방 계산을 했고, 그래서 한번 예제를 들어보면 메시지 시그널이 이렇게 싱글톤인 경우를 예를 들어봤어요. FM은 1일 때를 그려보면 이런 파형이 되겠죠. 이거를 더블 사이드 밴드 서프레스드 캐리어 하면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앰플리튜드가 계속 변하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앰빌롭이 되는 거지, 이렇게. FC는 10Hz고 AC는 1일 때를 그려봤어요. 그 다음에 메시지 시그널 똑같고 페이즈 모듈레이션을 해서 그려봤어요. 페이즈 모듈레이션 하면 코사인 2파이 FCT 플러스 KP M of T. 그래서 2파이 FCT 플러스 KP 메시지 시그널 코사인 2파이 FMT. 그리고 KP는 2파이일 때 그려봤어요. 그대로 넣어가지고 매틀랩으로 그려봤는데 이런 식으로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앰빌롭이 컨스턴트한 FM일 때 또 그려봤어요. 여기다가 이대로 넣어가지고 했더니 여기에 사인이 나오는 거죠. 그려봤더니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런 식으로. 모르겠죠? 이게 메시지 시그널이, 이거를 보고 메시지 시그널이 어떤 형태인지 우리가 알아낼 수가 없죠. 그렇죠? 이러한 특징이 있어요. 이러한 특징이. 자, 다음 시간에 또 계속 할 텐데 이것만 그림을 보여줄게요. 메시지 시그널이 이렇게 돼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T 이렇게 M of T는 A, T. 근데 A는 1일 때 이렇게 라인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이거에 PM 시그널과 FM 시그널은 각각 구할 수가 있어요. 아까 그 시계 그대로 넣어가지고 시그널 형태. 그래서 그 파형을 그려봤더니 페이즈 모듈레이션은 별 차이가 없는데 FM 시그널은 여기가 증가하면서 프리퀀시가 막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엄청 빨라지는 거죠. 이런 파형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PM, FM에 대한 이 감각을 좀 느껴라라고 해서 이렇게 했고, 나머지는 이제 우리 수요일 날